당신의 삶을 바꾸는 토크쇼 정치합시다. 자, 이제 민심포차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에서도 이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예상 의석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지역구 253곳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30에서 139곳을, 미래통합당은 123곳에서 128곳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수도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81곳에서 85곳, 미래통합당이 41곳에서 44곳,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6에서 7곳, 미래통합당이 35곳,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4에서 15곳, 미래통합당이 18곳, 대구, 경북에선 민주당이 0에서 1곳, 미래통합당이 23에서 25곳,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5곳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만 해도 양당 모두 이제 지역구에서 130석을 얻을 거라고 이제 내다봤는데, 그 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좀 전망치를 넘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동을 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전망치보다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우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하고 정치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전망치 내지 목표치 있잖아요. 민주당은 130에서 139, 미래통합당은 123에서 128. 이거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들 상대로 작전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저는 이게 지금 양당 관계자를 만나고 대화해 보면 네. 실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 근데 저는 사실은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은 없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분석하는 분들이 저런 전망치 낼 때,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저런 이제 인터뷰들을 해서 몇 석 예상한다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거를 각 지역구들을 다 일일이 그 판세를 판단을 해서 한 분들은 이제 굉장히 사실에 근접한 전망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은 개별 지역구들을 여론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여론 분석들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지역구 상황은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사실은 전국 조사의 어떤 판도를 얘기를 했던 거지, 그것이 다 소선구제에서는 사실 다수 득표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 상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저 정당 지지율대로 지역 의석수 분포가 그대로 이제 전환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인 판도를 가지고 저런 전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개별 지역구 상황들을 다 판단을 하면서 한 이제 그 전망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좀 사실에 가까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제 각 당의 그 전략가들이 지역별로 의석수를 다 되게 짐작하면서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조사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비례정당 얘기가 나올 때 그때 민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전략팀에서 하면서 지역구 130석을 전제로 해서 당내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어요. 지역구 130석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때 비판적 여론이 있었죠. 근데 수도권이 지금 121석입니다. 지난번까지는 122석이었는데 그때 82석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35개를 했고 기타 국민의당 2석, 정의당 1석, 무소속 2석 이렇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판세 분석은 그 82석보다 좀 더 할 거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지금 더 한다는 얘기는 거의 9대 3으로 보는 거거든요. 120석 정도를 놓고 121석이지만 90대 3. 그러면 그거는 압승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보수정당이 밀린 적은 없어요. 지난번에 35인데 반대로 70대 50의 구도가 나오면 그건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70대 50이면 수도권이 50이 된다는 뜻은 충청도나 PK 다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대개 계산해 보면 미래통합당이 일단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떠냐? 그게 그 지난번에 서울에 12개를 했거든요, 새누리당이. 그보다 좀 더 할 거다. 그 전에 2012년에 16개를 했어요, 서울에.
그거보다 좀 더 할 거다 그래서 15개를 15개에서 20개 사이에 그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의석이 나온다면 서울에서 그러면 그게 연동돼서 경기도 인천까지 해서 거의 45에서 50석까지 갈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주로 보는 거고 PK 충청이 좀 요번에 그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간다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저 여론조사 계속 발표가 되면 영남은 그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65개인데 영남이 65개에서 민주당한테 5개 이상을 뺏길 거냐? 지금 뭐 민주당이 기대하는 건 지금 10석 이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접전지가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그러나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막판에 가면 5개 이상 뺏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충청도는 저희 28개를 하나 늘었어요. 세종시가 하나 늘어서. 저희가 아직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유 이사장님은 한 석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더 할 거다. 저는 충청 대망론이 이 정권에 의해서 조금 꺾였기 때문에 한 석이라도 미래통합당이 더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강원, 제주가 합쳐서 11석인데 저기서는 어느 정당이든 5대6이냐 6대5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뭐 80대 40 정도 나온다면 그건 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정도 82석 하면 일당이 될 것이고 진영으로도 가반을 넘길 것이고 그런데 70대 50이면 반대로 갈 것이고 75대 45면 그건 좀 잘 모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산수죠, 그냥 그거는 산수인데 제가 이제 아까 여쭤본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당들이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들의 예측 의석수를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분석하고 목표로 세우고 전망하는 대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항상 거짓말해요. 더불어민주당은 좀 뭐 그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조금 뭐 희망을 좀 섞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당이 더 우세하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인정이 돼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조사 결과로는 드러나는 거. 이제 인정이 되는데 되게 앞서가는 쪽은요. 실제보다 더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앞서간다 그러면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 저렇게 거대해져도 돼? 이것도 있고요. 민주당이 지역구를 너무 그렇게 많이 이긴단 말이야. 그러면 표정 뭐 정의당에 나눠주지. 이런 거 있어서 앞서가는 정당, 그러니까 팽팽할 때는 서로 자기가 이긴다고 그래요. 근데 우열이 있을 때는 이기는 쪽은 줄여서 얘기하고요. 지는 쪽은 높여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항상 근데 이랬어요. 이번에 130에서 플러스 알파 한다고 좀 더 나올 것 같다고 뭐 90개까지 가까이 간다고 아니 얘기하고 지금 이게 그 오늘 신문에도 분석해서까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130석에서 139석 얘기하는 거 그리고 통합당에서 이제 123석에서 그 128석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의 수치에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보정을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수는 얼마만큼 덜 응하고 그래서 얼마만큼 더 보태줘야 되고 해서 이거 보정을 해서 나오는 수치에 근거를 해서 가령 1, 2% 차이 나면 문제가 들 박빙이니까 뭐 저기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 실제로 내가 그 헤아려 본 서울의 수치하고도 거의 맞아요. 그걸 보면 내가 진짜 서울에 여론조사 했는 게 어떤 곳은 뭐 한 번밖에 안 한 곳이 있고 그것도 신뢰성이 별로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 번 정도 한 게 있고 나머지 많이 한 데는 뭐 예를 한 100번 나온 이제 광진을이라든가 뭐 그런 데는 엄청나게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고 뭐 강동, 갑을 이런 데서는 한두 번씩밖에 없는 곳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강동, 갑을 같은 경우에 한두 번밖에 없는 곳에서 통합당이 이긴다고 해서 그 통합당을 무슨 우세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또 다른 여론조사 하나는 현격한 차이로 또 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걸 감안해서 이제 나온 수치에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건 더 조심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부산 경남 같으면 부산일보라든가 부산 MBC가 한 조사 같은 걸 난 또 눈여겨봤고 그 표본이 더 많으니까 대구 같으면 대구 MBC라든가 대구 매일신문에서 한 여론조사를 더 중요시하게 봤습니다. 거기도 500개예요, 다. 그쪽을 쭉 보고 하는데 보면
이 조사에서 그 예컨대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와 거의 다 맞아요. 맞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판단을 어느 쪽이 많이 했는가 하면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나 여야를 떠나서 하는 얘기인데 보수당 쪽에서 그 자기들이 유리한 지역에는 보수적으로 많이 보고 수도권에서는 좀 냉정하게 보려고 애를 많이 쓰고 또 민주당은 이쪽에서는 보수적으로 많이 보고 비교적거려요. 늘 보는 시선이.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 의석수를 전망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잘못했다가는 망신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기 한번 하고 갑시다. 아니 이제 그 뭐 우리 영화 투표부터 대사 시작해서. 있잖아요. 이 손모가지 다 건다 이런 거 있잖아. 저는 그 계속 이 정치합시다를 우리가 이제 10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지식다방이랑 민심포차를 하면서 계속 제 머리에 안 떠나는 이야기 하나가 박성민 대표가 첫 회에서 해준 얘기였는데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경악할 만한 쪽으로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론조사, 그다음에 우리가 KBS에서 꽤 많은 샘플을 해서 5천 샘플씩이나 한 이제 이 조사, 이 모든 거를 볼 때 민주당이 이겨요. 이 조사가 맞다면 그냥 조금 이기는 게 아니고 아주 크게 이겨요. 이 조사가 맞다면 우리 KBS 총선 기획조사가 실제로 민심을 정확히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이 그냥 어마어마한 압승을 할 거예요. 이게 틀려가지고 진짜 서울에서 뭐 49개 중에 뭐 30대 19라도 나온다. 또는 수도권 121개 중에 뭐 75대 뭐 45가 나온다. 70대 50이 나온다. 19개 정도를 가져간다 그러면 50개 갈 겁니다. 예, 이러면 아니, 산수를 그렇게 못해요. 이러면 그거 못하면 앞에 숫자가 안 121개 되잖아. 중에 70대 51 나왔다. 예, 수도권에서. 이러면 민주당이 참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리라는 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다 뻔해요, 다. 충청도까지.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포착한 거라면 민주당의 압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민심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해서 만약 그 저변에 민심의 저변에 이 여론조사에 포착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투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이 지역구에서만 139개까지 바라봤던 이 민주당은 창피할 정도의 망신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저도 어중간한 건 네, 없으리라고 저도 봐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그 생각이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거구별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냥 구도를 봐요. 구도를. 지금 국민의당이 없잖아요. 수도권에. 지난번 총선 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가 낙선한 후보들도 20%대를 다 투표를 했고요. 당선자도 한 명 냈고요. 그 와중에 민주당이 당선자 그만큼 서울에서요? 예, 서울에서 당선자 2명입니다. 두 명 냈구나. 예. 안철수하고 김성식이. 예, 안철수 씨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맘먹었다. 지금 김성식 의원만 생각을 하고 서울에서 두 사람을 당선시켰지만 수도권 대도시에서 낙선자들도 상당한 표를 획득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전부 뭐였냐 하면 호남의 압승과 연계된 표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안철수 씨가 이제 모으고 있던 중도 지지표에다가 호남을 압승한 데서 온 그 수도권에 그 연결된 민심 이 표를 모아서 이제 이긴 거거든요. 관악갑 같은 경우가 근데 전형적인데. 관악구라든가 안산 같은데 부평 같은데 이런 데는 저는 호남이 상당히 했다고 봐요. 김영환, 문병호, 예. 뭐 김성희. 근데 나머지 지역은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중도 보수표가 그것도 좀 많이 더 봐요. 많이 갔을 예. 거라고 봐서 근데- 민주당한테 이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변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네. 맞대기래요. 제가 우리 동네 선거 포스터가 붙었는데 후보가 딱 3명이에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하나, 미래통합당 하나,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 하나.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를 빼고 나면 둘이서 99%를 나누는 거예요. 그 이 굉장히 선거는 위험한 발언을 하십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을 왜 무시를 하세요? 아, 무시한 게 아니고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데 그 선거법 위반이 된다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 후보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집권당하고 제1야당하고 또 이제 하는 작은 정당 하나하고 3개인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선거 구도는 기본적으로 맞대결 구도예요. 그러니까 1%, 2%의 차이라도
그냥 all or nothing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만약 이 여론조사대로 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안 맞다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사들과 정당들이 낭패를 보는 그런 반대의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것 둘 중에 하나인데 저 희망사항은 전자로 가기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나왔을 때 우리 모두가 그냥 경악할 거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지금 상상할 수 없고 경악할 만한 결과를 기다리는 정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에요. 아,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후보를 많이 내고 여성 후보도 3분의 1을 냈잖아요. 전국에 다 냈습니다. 전 선거. 예, 그래서 8억이 넘는 이게 국민 세금을 선거 비용을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서 경악할 만한 결과를 내서 당선자를 한 3명을 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자꾸 무시를 하고 이 후보가 셋인데 하나를 빼고 자꾸 얘기를 하는 다시 찍었잖아요, 변호사님. 무시 안 하기 했습니다. 위해서. 자, 지금 2012, 2016 총선 지역구 실제 득표율 경합도에 따른 선거구수 표를 보고 계시는데 4% 미만의 득표율 차이를 보인 곳이 2012년도에는 42곳, 그다음에 2016년에는 50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 4% 미만에서 승부가 갈리는 걸 보면 이렇게 작은 변수에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각 당의 의석수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거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뭐 유보적입니다. 네. 아니 네. 저는 이게 매일 헤아리 보는 그 재미로 요새 살거든요. 내가 유튜브 방송하면서 매일 헤아리 봐. 네. 그 아까 근데 호남에 내 놀라운 게 난 호남에 딱 민생당 3개로 봤는데 세 개예요? 예, 민생당은 3개로 보는데 글쎄요.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도권에 이 통합당이 말이죠. 나중에 뚜껑을 열면 아마 그 내가 진스타라다무스라는 걸 다시 믿으실 겁니다. 수도권에 생각보다는 그 통합당이 약진을 할 거예요. 난 근데 충청권은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떨어지더라고. 통합당이 의외로 더 많이 빠져요. 박빙을 다투는 곳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충청권은 이길 데가 별로 없다고요.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에서 부족한 만큼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외의 그 야당 승리가 나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제1당을 누가 할 것이냐는 정말 내가 말하기 싫어 지금.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오케이. 아니, 말하지 그게- 않아도 저희는 다 그게 알아요. 제1당이 네. 통합당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 정말 말하기 싫어. 네. 자, 뭐 그러면 좀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권역별로 이제 판세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 왜 네. 통합당이 이렇게 다 부정적이지? 아니,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전 그렇죠. 전 유보적이에요, 계속 일반들이. 네. 자, 먼저 아니, 정치 컨설턴트가 여론조사를 난 무시하면서 그러면 컨설팅을 난 하면 그러면 앞으로 사업 우리 박봉은 망하지. 영원한 좌파로 보겠어네 앞으로. 네. 저를요? 예, 영원한 좌파로. 29번이요? 그러면 인생이 외로워져요. 내 인생은 원래 외로운. 저좀 전에 그 데이터를 하나 네. 틀렸어. 예. 아, 오케이. 자, 좀 건너뛰고 그거 저 VCR 안 봐요? 네.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순서 좀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주요 관심 지역구를 또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 쭉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뭐 종로 하실 얘기들 많으시죠? 네. 없어요. 할 없어요? 얘기. 넘길까요? 여기 정말 관심 순으로 쫙 찍어놨네요. 대중이 관심을 가진데 가장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표차가 네. 예, 아직까지는 뭐 그냥 10%에서 20% 사이, 20%에 가까운 격차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황교안 대표 본인의 말실수가 또 터졌잖아요. N방 사건. 네. 말실수가 아니고 평소에 소신이신 거죠. 아니 그런데 네. 그건요 소신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변명을 하자면 검사 생활을 오래 한 버릇 때문이에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면 사건을 두고 판단을 할 때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마다 이 집단적인 범죄가 벌어졌을 때 진짜 진범이 핵심적인 놈들이 있고 나쁜 놈들이 있고 엉뚱하게 하나씩 끼어든 억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한 얘기인데 그 박사방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글쎄 내 말이 M방에 엄청난 돈을 주고 이게 들어가는 게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들어갔겠냐 그런 건 없단 네, 말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지금 지역구별로 보는데 선거 때 하루는 네. 진짜 보통 한 달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도
4월 8일이잖아요. 그 이제 오늘 우리 지금 녹화하는 녹화하는 날이. 날이 그럼 이 조사도 지금 아까 우리 4월 4일, 5일, 6일 했다는 건데 이건 뭐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안하셔서 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여론조사 볼 수가 기관도 없어요. 다 다르고요. 아니, 기간도 다 다릅니다. 아니 이대로라면 가볍게 그냥 통합당은 얘기해볼 수 있어요. 대선 주자가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통합당은 대선 주자가 싹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다 사라질 이대로라면. 거예요. 대권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세훈 후보나 저기 뭐 그죠? 나는 뭐 특별히 그분을 고민정 잠룡이라고 후보. 생각은 네.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선거를 쭉 하고 조사를 해본 경험으로는 최근에 이 미결층층들이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져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목요일날 투표를 한 적도 있었고 지금 수요일날인데 그때는 목요일날 할 때도 일요일날 정도면 마지막에 움직인다고 봐서 되게 일요일날 조사를 했어요. 마지막 조사를. 예, 그랬는데 최근에는 수요일날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날 확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도 2010년에 국민의당이 그 비례대표 정당 득표를 해서 2등을 했잖아요. 전국에서 2등을 했고 민주당을 앞질렀는데 그때도 사실 그 전날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 아까 이제 경악할 거라고 보는 건 어느 쪽 흐름이든지 간에 저 흐름이 쏠릴 텐데 일주일이 남은 시점은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전에 여론조사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을 보면 여기 지금 8군데를 해놨잖아요. 8군데를. 여기 보면 종로하고요. 네. 구로을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갑하고 이 세 군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접전이에요. 접전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우체범위 안에서 그렇게 접전. 예, 대부분이 저기 다 접전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근데 종로와 구로을에서 상당히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나 근데 종로는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구로을은 차이가 커요. 거기다가 뭐 단일화 얘기가 나오던 강효식 후보도 사실 지지도가 미미하니까 설령 단일화 한다 하더라도 그 차이는 좁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서대문 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서대문 갑은 매년 선거 때마다 뭐 격차가 컸는데 막상 뚜껑 읽어보면 다 집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후보하고 이성일 후보 자체가 그렇게 또 관심을 가지게끔 재밌는 선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 여론조사가 4월 4일과 5일 사이에 있었는데 그 격차는 지금 현재는 뭐 한 16% 가까이 납니다만은 이건 나중에 또 뚜껑 열어보면 보기보다는 거의 한 4, 5%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접지는 종로는 보일 제가 것이라 저는 보입니다. 변호사님하고 내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종로? 네. 종로 다른 데는 제가 다 내기 못하는데 근데 종로는 내기할 수 종로 있어요. 얘기를 할 때 눈을 반짝반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왜냐면 데이터가 저거 말고도 보조 데이터가 많아요. 종로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보조 데이터들이 있어서요. 가장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데가 종로다. 아니 이상하게 그 종로에 황교안 대표가 이낙연 그 후보를 이낙연 전 총리를 이긴 어떤 데이터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 선거를 재밌게 보는 게 나는 늘 이 선거판을 가장 그 좌지우지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변수를 뭔가 하면 한쪽이 다윗이 되는 거예요. 한쪽은 골리앗이고. 노상 지금 1호이신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는 느긋하게 지방 유세까지도 다 다니시잖아. 느긋하게 어디 가서 격려도 해주고 오고 저쪽 파주 올라가서도 격려도 해주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이게 뭐 방역까지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외롭게 다윗처럼 투쟁을 하거든요. 다윗처럼은 안 보여요. 그런데 글쎄 그게 문제야. 그게 조금 문제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황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마지막 카드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이제 이낙연 후보는 골리앗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순해 보여요. 그래서 골리앗이 될 수가 없고요. 원래 골리앗이 좀 어벙해요. 덩치가 크고. 어벙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순해 보이죠.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런 그런 캐릭터의 후보가 네. 그 지지율이 앞서는 정당 소속일 때에는 정말 상대방이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종로는 저기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는 다 접전이다. 아니 그런데 나 결정적인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기회를 놓친 것을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전 국민에게 50만 원 그 얘기입니다. 본인의 득표는 물론 그 통합당의 선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남의 밥상인데 거기다 숟가락 하나 더 얹어버린 거예요. 이건 대중들에게 아주 잘못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숟가락 얹은 것도 절대 얹어서는 안 되는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도 잃어버리고 신뢰도 잃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 선거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는 아주 이상한 거죠. 네. 네. 예, 아주 이상한 건데 그런데 혹시 합니까? 또 다른 방식이 있을지. 예컨대 예산을 쪼개서 이 50조를 25조를 쓰고 또 25조를 쓰고 뭐 한 배 없이 받고 더 받고 레이스를 또 할지는 몰라요. 내일 모레 나는 황 대표가 화가 나면 레이스를 또 하리라고 봐.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레이스를 했으니까 받고 또 치는 거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할 수도 있지 레이스를. 자본이 없어요, 자본이. 칠 수 있는 자본. 아니 어차피 다 국민 돈인데 누가 써도 다 국민 돈 아니에요. 받고 예컨대 한 200만 원씩 주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근데 조사들이 전부 다 네. 지역구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 지금 그 여론조사 방법에 관해서는 이제 방송에 좀 나가기 힘든 좀 편집될 아, 수밖에 아, 없는 아, 상황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수도권 주요 관심 지역구 얘기를 좀 계속 여러 번 넘기고 시작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아까 초반에 했으니까요. 예. 지금 쭉 이렇게 보시면 이 중에서 이렇게 약간 후보들이 통합이 되면 좀 결과가 달라지겠다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동대문 을이나 연수 을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물건 이런- 나갔어요, 그건 다.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는? 그거는 뭐 없다고 봐야 돼요. 후보를 그게 사퇴하게 되면 생각보다 막판에? 쉽지 않아요. 선거를 하다 보면 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후보들 간에 단일화를 하려면 네.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후보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하도록 당에서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그거 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데가 고양갑하고 그 심상정 의원 문명순 후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무소속은 이제 단일화 대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탈당 무소속 출마자들 있는 데는 해당 사항이었고 창원 성산 그다음에 인천 연수을 그 세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의미 있는 데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네. 보수 쪽은 조금 달라요. 네. 보수 쪽은 가령 이게 통합당 후보 말고 그 반발해서 나온 무소속 후보들 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초부터 그 별도로 출마한 가령 그 영등포 을이죠. 그 박용찬 후보가 나가 있는데 이정현 전 대표가 또 거기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별로 의미 없는 지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미 없는 그 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지지를 만약 그대로 다 붙는다면 이쪽과 다시 붙어볼 만한 박빙의 승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데가 꽤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추홀 을 같으면 인천의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는데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박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상수 후보가 와서 상당히 격차 있는 3위를 하는데 그 표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10몇 %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후보 단일화를 하면 윤상현 후보가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가령 경상도에 가면 이제 문자 그대로 그 삼각구도를 이루는 게 한 2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가령 그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 야당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이런 데가 전국이나 따지고 보니까 많게 보면 한 7개, 적게 봐도 한 4군데가 됩니다. 근데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단일화라는 게 생각보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해도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투표 결과에서는. 그런가요? 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참모들 때문에도 이 선거에 자원봉사자들 많은 사람들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도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접전지가 많고요, 기본적으로. 접전지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접전지 중에는 이 향후 정치 일정이나 정치 상황 변화 혹은 대권 구도 뭐 이 정당 지형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후보들이 있는 데들이 있죠. 종로, 뭐 동작을, 광진을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그거 보는 거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121곳의 수도권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지난번 총선보다는 더 할 거다. 그런 걸 보면 네. 그렇게 보여요. 자, 강원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석, 20대 총선 때는 이제 새누리당 6석, 더불어민주당 1석, 미소석 1석에서 이제 총 8석이었는데, 네. 자, 이번에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을 좀 보면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이 38.4%, 미래통합당 28%, 정의당 2, 민생당 1.2, 미결정이 25.8%로 나타났습니다. 뭐 전국조사와 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네. 격차가 좀 적죠, 근데 수도권보다는 좀 예. 자, 그러면 우리 또 제주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도 역시 이제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세석을 다 가져갔었죠. 이 역대 17대부터 쭉 그랬죠. 네, 그랬네요.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 제주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9.8%. 더블 스코어가 높네요. 여기. 그러네요. 더블. 미래통합당이 18.2, 정의당 1.6, 미결정 23.7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가 재미있는 거는 네. 정당 지지율이 그 2배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선거 결과 저렇게 차이 안 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제주도가 뭐 우리 괜당이라 그러는 관계 저게 여야보다 복잡하게 엉켜 있는 선거구가 많아서 네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자, 강원 제주를 묶어놓고 보면 네.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강원도는 지난번에 무소속이 한 석 있었지만 보수 무소속이어서 실제 1대 7이었어요. 1대 7. 원주에서만 하면 예, 원주 을인가 거기 송기현 의원 하나만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고 7대 1로 민주당이 참패한 지역이에요, 강원도가. 근데 강원도의 선거구별 그 상황을 전에 2012년에는 전 의석을 다 가져가. 그렇죠. 새누리당이. 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치렀던 그 17대 총선 때도 조일현 의원 한 사람밖에 안 됐어요, 제 기억에는. 네. 강원도는 경상북도나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재밌는 게요. 우선 원주 갑을 여기는 민주당이 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경합 우세 내지 우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춘천은 찢어가지고 양구 하천하고 막 붙였는데 거기 갑을로 나누어서 붙였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압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서 지방의 대도시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 경기도하고 교통이 좋아지면서 연결됐죠. 예, 인적 흐름, 물류 흐름, 정보 흐름이 수도권 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투표 성향에 굉장히 큰 변화가 4년 동안 일어난 것 같고요. 영동 쪽은 이제 7번 국도 통해서 경상북도하고 연결되는 지역이어서 여전히 생활상의 여러 가지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통해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통합당이 세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선거 결과 3대 5 내지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강원도에 예. 제일 문제되는 게 바로 이 강릉이에요. 굉장히 좀 여기 복잡해요. 예, 권성동 의원이 그 법사위원장을 하는 바람에 탄핵 그 소추 위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었잖아요. 이제 그 여파로 이번에 컷오프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과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상 홍윤식 이제 저분은 공무원 출신인데 저분이 출마를 했는데 꼴찌예요, 지금. 예, 권성동 후보보다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래서 여기에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 거기다 최민희 후보까지 또 나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3파전 비슷하게 되고 홍윤식 후보가 축 처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합쳐서 단일화가 되느냐 막판 단일화가 되느냐 근데 단일화가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이 많은데 지금 단일화를 서로 간에 제안을 해놓고 있어서 이 결과도 막판은 선거에 또 하나 또 재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통합당이 이기는 선거를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이러고 나서 이기는 공천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단적으로 이기는 공천을 못한 증거예요 이게. 가령 인천 미추홀 어리나 강릉 같은 것은 통합당 공관위가 얼마나 자의적인 공천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계속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포착했다고 가정한다면 강원도에서 아주 넓은 선거구 중에 하나가 속고 인양이에요.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예. 여기도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압도를 못하는 걸로 나타나요. 예, 압도 우세하긴 못해요. 한데. 예, 거기도 압도 예, 못해요. 그래서 이 강원도가 지금 도대체 영서지방이 어떻게 된 거야? 네네. 저는 이렇게 지금 양상이 나타나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기 춘천처럼 재밌어요. 하천 양구갑도 이제 사실 김진태 의원은 굉장히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우세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좀 또 허영 민주당 후보한테 좀 많이 지고 있어요. 허영 네. 후보가 지난번에 낙선할 때도 네. 근소한 표차로 낙선을 했던 후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강원도는 네. 그 자주 가보거든요. 특히 내가 그 춘천도 자주 가보고 특히 양양, 뭐 고성, 그 속초 이 지역에는 그 혼자서도 가고 개를 데려도 가보는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척 하잖아요. 많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과거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는 있어요. 과거처럼 일방적인 그 친보수 쪽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조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얘기들을 하는 친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느끼긴 느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원도라면 역시 그 집경 지역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성, 속초, 양양 이런 지역은 뭐 압도적으로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론조사상은 앞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이건 그러면 설명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천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못 가졌다, 공관위가. 특히 강릉 같은 데서는 아니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면서 어떻게 저런 공천을 했느냐. 이게 저기에 나온 홍윤식 씨가 강릉과 하나 딱 인연이 딱 하면 사무관 시절에 거기 잠깐 근무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분이 가령 뭐 강릉에서 학교를 나왔다라든가 강릉에 태어났다라든가 일가 친척이라도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유일하게 보니까 근거를 찾아보니까 사무관으로 공무 시절에 변호사님 진짜 답답하시겠다. 도청에 근무할 때 강릉에 근무를 한 거예요. 강릉에. 민주당이 저렇게 공천을 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도청 공무원 이러니까 강릉에 사실상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을 젊은 시절에 강릉에 한번 근무한 사람을 거기다 공천을 득허당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강릉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권순동 의원을 컷오프를 해버렸거든요. 전 특정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공천이 또 미래한국당의 그 비례대표 공천이 저는 뭐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구 나올 때 복합 선거구들 있잖아요, 지금. 네. 아까 뭐 춘천도 있고 속초도 이렇게 복합 선거구를 지금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한 500개 정도씩 하는데 정확히 잡아내기 어려워요. 사실 힘들어요. 복합 선거구에 500개 갖고 보기 어렵어요. 도시면 좀 이제 보는데 흐름을. 그게 저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사를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보수 야당이 압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건 분명해요. 맞죠. 예, 네. 전반적으로. 네, 또 그 외에 이제 관심 지역구 또 몇 군데를 띄워놨는데요. 어느 쪽에 좀 눈길이 가시는지, 어느 지역구에 관심 있으신지. 네. 저는 저 네. 전남 목포는 이름이 틀렸네. 김원이 맞네. 저는 네. 뭐 이렇습니다. 저 충북 같으면 네. 가령 흥덕의 그 정우택 의원이 사실은 그 원내대표를 한 중진인데 저분을 상당에서 빼내가지고 흥덕으로 갑자기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에는 그 윤곽근이라는 고검장 출신을 넣었는데 잘못하면 두 사람이 다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청주는 4개 선거구인데 거기가 민주당이 다 우세라고 주장하고 원래 있어요. 또 지난번에도 네 군데 다 민주당이 했죠. 아니, 아, 거기 근데 아주 정우택 예, 상당은 이제 예, 정우택 좀 3대1이었는데. 3대1이었는데. 그 이러니까 왜 이런 황당한 그 공천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 저는 그 공주부의 성향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박수현, 정진석 두 분이 다知名도가 높은 정치인이고 한데 접전이에요. 저기. 예, 저건 나는 정말 집전으로 봅니다. 저거는 그 가령 이 조그만 보정을 하면 진짜 박빙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대전 예. 제가 하나 지난주에도 대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중구가 어느 대도시든 중구가 제일 오래된 원도심이거든요. 중구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 이제 연령 구성도 높고요. 그 평균 연령도 높은 편이고. 근데 저기가 지금 대전 중구인데 저기서 웬만해서는 민주당이 못 이기는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 그래서 중구가 지금 황운하 후보가 저기를 이기게 되면 충청권 선거는 균형추가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저기. 근데 그분은 당선돼도 곧장 피고인석에 서야 될 텐데 이제 어쩌고 그건 또 말아서 하겠죠. 제가 관심 있는 데는 저 광주 북구 갑입니다. 저게 그 지난번에 우리가 광주 갔을 때도 뭐 인터뷰하는 분들이 북구에 사는 분들은 네. 인물 보고 찍겠다는데 아마 저 북구 갑에 사는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저 김경진 의원이 당선되면 자기 민주당 들어가겠다고 지금 무소속인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준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는 지난번에도 그 거의 단일 선거거든요. 8개가 다 한꺼번에 넘어가요. 그 2004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지난번하고 비슷한 거는 이용섭 후보가 그래도 이용섭 후보는 권은희 후보한테 이길 거라고 2016년도에 얘기했는데 거기도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 김경진 후보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네. 저기 초접전이에요. 예. 저는 네. 진짜 관심 있는 데가 대구의 수성을이거든요. 네,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뭐 홍준표 그 후보도 너무 잘 알지만 이인순 후보도 잘 알아요. 그 이인순 후보도 여성 후보로서는 보기보다는 굉장히 재능이 있고, 수성을이요? 예, 수성을. 저는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예, 거기 홍준표 대표. 예.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낙선을 한다면 문제 그대로 통합당은 대선 후보를 이제 싹 다 전멸해버리는 네. 전멸해버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통합당으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돼야겠네요. 아니죠. 나는 모든 후보들이 다 살아 있어야죠. 네네. 아, 다 돼야 된다고요? 예, 예, 다 돼야죠. 저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저희 정치합시다 일을 그런데- 취임자셨잖아요. 근데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관심 정말 있는 답답해하는 점인데, 거는 나는 홍준표 후보가 왜 하필 수성을 선택을 했느냐. 그분은 이제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나가지 않겠다 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명분이 아니죠. 저는 오히려 저분이 가령 그 중진 정치인으로서 네. 또 혹은 여당에 대한 투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대로 양산에서 그대로 출마를 했었어야죠. 무소속으로요? 예, 무소속으로. 그럼 통합당 후보 있는데 무소속 나가 양산에서는 안 되죠. 아니 여기도 통합당 후보가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아니 거기도 약하잖아요. 나동현 후보가 더 약하죠. 근데 또 경쟁자가 세잖아요. 근데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세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공천 시작하면서 느닷없이 홍준표, 김태호 험지 출마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거듭 얘기지만 야당이 정권을 찾아오려면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게 좋아요. 그럼요. 그러면 예. 대선 주자들은 권고하고 그럼 저 한교안 대표도 종로가 진짜 승산이 없다면 네. 뭐 용산에 일찍 늘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대선자를 살려두고 그다음에 외부 영입 인사도 몇 분 대선자급 모셔와서 강남 같은 데 주고 해서 한 10명 정의 대선자가 경쟁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다 이렇게 그럼요. 줄여놓고 정권을 예. 어떻게 찾아오겠다고 그게 정답이고 그리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컨설팅을 박 대표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저는 대선자들 권고는 10번씩 예. 합니다. 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제가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라고 네. 이건 선택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 험지 출마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첫 번째는 자의적인 출마를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쪽에서 압박을 해서 가면 하등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부겸 의원도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야 험지 출마 명분이 있고 나중에 네. 뭐가 돼도 되지. 저는 수성갑에 관심이 많아요. 수성감요? 수성갑에- 수성감은 이미 선거가 나는데요, 뭐. 아니요, 저긴 접전 지역이에요. 저기는 접전 지역이고요. 그 3월 하순에 저 한 조사 여기 하나만 나와 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저기가 접전 지역이 됐어요. 지금 접전 지역이 됐는데 저는 김부겸 후보가 저기서 이제 또 당선이 된다. 그러면 약간 달라지리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왜 달라지냐고 보냐면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정책 노선이나 행동을 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되면 이 마지막이에요, 국회의원. 이제 대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언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게 되면 네. 지금까지 김부겸 의원이 아주 점잖게 그냥 자잘한 정책들을 성실히 하면서 했던 이것과는 좀 다른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김부겸이라는 사람의 모습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요. 저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사적인 사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나는 얼마 전에 솔직히 말하면 내가 대구에 아침에 사심이 갔다 아니고 왔어. 이거는 공적인 거예요. 진보 예, 대구에 진영의 갔다 왔고 소속에서는. 내가 이번 일요일 날 또 대구에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가시는데요? 예?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가시면 김부겸 응원 좀 해주고 오세요. 내가 주호영과 예? 무리한 부탁을 김부겸과 하신 친한 거 거잖아요. 무리한 곱하기 한 부탁을 10배로 하신 주호영과 더 친해요. 의외다. 내가 데리고 있었고 아니 변호사님하고는 스타일이 완전히 안 맞는데. 내가 데리고 있었다니까. 데리고 있긴 뭐. 군난 참모하고 사단 참모로 데리고 있었는데 그래요? 무슨 그런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시지 말고 그게 왜 사사로운 공적 인정이지. 그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셔야죠. 그리고 그 가령 이 보면요, 나는 그 깨놓고 말하면 조영도, 김부겸도, 네. 홍준표도, 이인성도 사실은 다 국회의원을 할 만한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니까 난 어느 누구나 돼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네. 하는데 다만 내 생각에는 그래요. 홍준표 후보가 왜 수성을에 갔을까 하는 어떤 섭섭함이 있어요. 네. 난 뭐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왜 좀 대권 주자답게 또 행동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못 네. 했을까. 그리고 저는 홍준표 대표가 잘했다고 봐요. 나는 그리고요 또 하나 다 죽고 혼자만 당선돼서 올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난 조영 의원과 김부겸 의원 같으면 내가 왜 조영 의원 편을 드는가 하면 김부겸 의원은 패배를 해도 정치적 상처가 적습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은 패배를 하면 정치 상처가 너무 커요. 뭐 크요. 4번이나 국회의원 아니죠. 했는데 그동안에. 그죠. 네, 아니 저희 정치합시다와 함께하는 그 4월 15일 개표 방송을 저는 저희 1회 출연자였던 홍준표 후보께서 웃으면서 보실지 딱 정말 그 수심 가득한 표정을 보실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네. 저는 된다에 한 표. 네. 자, 저거 진행 멘트 하나 하라고 그래서 네. 자, 경기, 인천, 강원 지역민들의 민심 저희가 또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라던가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변 인력들이 같은 편인 경우가 더 일을 진행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그래도 여당 쪽을 지지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 솔직히 미래통합당 쪽에서 그렇게 일을 뭔가 한 게 없다고 생각돼서 정부 심판이죠. 분배라든지 친노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이렇게 그 정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기업이 성장하고 이게 고용이 늘어나 가지고 이게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수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발목 잡기만 또 했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현안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지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게 힘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안 될까 싶어서 저 지금은 마음은 미래통합당으로 하고 있어요. 야당 심판입니다. 야당들이 그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이나 그런 거 없이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고 그리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한 반성이나 그런 것도 없이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민주당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최악을 IMF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소상공인들 진짜 말 그대로 너무 그냥 진짜 여기 무너지는 집들 되게 많아요. 여당도 막 100% 잘한 것도 아니고 야당도 뭐 100% 잘한 것도 아니고 어디가 어딘 뭐 딱히 심판한다고 막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또 야당이 먹으면은 또 그 바뀐 당이 또 심판한다고 또 바뀌면 또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지금 정부는 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저는 야당을 심판해서는 게 그쪽 미래통합당 쪽에 저는 별로 선입견을 좀 갖고 있어서 그쪽을 좀 심판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저는 야당을 찍고 싶죠. 좀 답답한 면이 많았으니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데서 대처를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정보 같은 거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현 정권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좀 바꿔보자. 경제, 안보, 뭐 그냥 외교 다 그렇잖아. 그 코로나 때문에 묻혀가지고 그렇지. 그 조국 사태부터 그냥 모든 게 그냥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좀 더 시민을 생각하고 그러는 게 더 옳은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좀 더 나은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지지합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쭉 선택했었어요. 그 전에 계속 후보 대통령이었던 분들이 좀 비리도 많고 뭐 그렇다고 민주당이 없는 것도 아닌 거는 맞는데 그래도 최선을 택하기보다 약간 차악 쪽? 모르겠어요. 내가 원했던 당을 찍어도 뭐 그 사람들이 내세웠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것보단 더 안 지켜지는 게 더 많았고 이 경기 어려운 거 해갖고 누가 뭐 해주겠다 그런 걸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봐갖고 진짜 국민을 위해서 많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투표할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4.15 총선 직전까지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전국의 민심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자, 민심 포차도 오늘 그 마지막 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하셨던
그 우리 나름 좀 추억을 좀 많이 쌓았잖아요. 6개월 동안 아니 어떠셨는지. 세 분은 추억을 쌓겠죠. 나는 추억을 안 쌓았는데. 아 그래도 저희랑 꽤 나름 오래 하셨죠. 집중적이고도 네. 그 네. 밀도 있는 추억을 쌓죠. 네. 저는 유독 우리 또 변호사님이랑 추억이 많은 것 아니 같은데. 포차라고 어떠셨는지.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술이 막걸리 한 잔밖에 없어. 그것도 부산 가서. 저희 끝나고 또 포차 준비돼 있어요. 한 잔 아니고 넉 잔 드셨잖아요 그때. 아, 네. 그런데 네. 자 오지만 내가 하나 이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이 녹화를 녹화를 계속하면서 정말 이 두 분의 어떤 데이터의 근간 여러 가지 그 논리 정연한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아 공부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직업이에요. 나도 직업이야. 우리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직업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같은 생각을 하는데도 깜짝 놀랐지만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탁탁 지적하는 데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척 반가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때 유판세는 참 실망을 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촉이 흐려지는 것 같아. 무뎌지는 것 같아. 변호사님이 판독기야. 저렇게 말씀하신 동안 내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뭔가 무뎌지는 것 같아. 아주 날선 역시 소회를 세월을 네. 못 속인다는. 끝까지 아주 똥거제리 구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셨어요? 최원정 씨는 네. 뭐 옛날에 그 골든벨 할 때는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우리 요즘 그런 말씀 변호사님 조심하셔야 화이팅. 돼요. 뭐 아름답다든가 이런 진정한 칭찬은 괜찮은 거예요. 그 진정성을 증명할 방법이 내 영어로 할게 그뭐 네. How beautiful you are. 그러니까 당사자가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그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얼마 전에. 이런 거야. 네. 배용준이가 아름답다고 하면 칭찬이 되고 유시민이가 아름답다고 하면 그거는 네. 성희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장님은 민식포차. 예, 저는 이제 민심포차뿐만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첫 회 홍준표 대표님하고 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식다방 민심포차 이렇게 쭉 교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민심포차만 몇 번 하고 개표 방송으로 이어지잖아요. 저는 개표 방송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늘 그 선거 방송을 보면서 방송사들이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번 이 정치합시다에서는 특히 좋았던 것이 이렇게 전국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또 이제 무당층 또는 부동층 패널 조사를 또 정기적으로 같이 해서 보완 자료로 쓰고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현안이나 선거에 대한 비평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즐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다 공개하지 못했던 그 패널 데이터, 그 여론조사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개표 방송에서 또 우리가 선거 결과를 놓고 이거가 견져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재미, 그게 되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개표 방송 KBS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싸. 좋아요. 예. 우리 부장님이 개표 좋아하실 것 방송 같아요. 좀 예고까지 이렇게 네, 우리 제작 해주셨습니다. 부장님 홍보까지 좋아하실 것 잘하셨습니다. 같아요. 네. 민심포차에 사실 이 먹방으로 굉장히 또 재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 KBS 네. 개표 방송 시청률이 네. 많이 나오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타 방송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네. M 방송에서 네. 합니다. 한 빡세게 붙어 보입시다. 그럴까요? 네. 그 우리가 뭐 좀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 그런데 왜 아직도 변호사님이 뭐 걸작으로 뭐 이렇게 걸게 그 빚을 왜 안 많으신지. 갚아? 아니 옛날에 너무 트럼프 많으셔. 당선을 네. 놓고 네. 김구라하고 네. 2대1로 또 옛날 얘기 하시다. 그만하세요. 소주 8병에 소주 9병에 삼겹살 네. 3인분 곱하기 3이니까 그 네. 9인분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김구라도 안 갚고 윤모도 안 갚았어. 네. 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저는 네.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정한울 박사가 아까 조사도 많이 했지만 이 데이터를 같이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건 그전부터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설명도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를 많이 봤다. 이제 그런 점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저는 조금 이제 사실 그런 데이터보다는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경험을 가지고 이거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감으로 얘기하는데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직관이라는 것도 뭐 그래도 꽤 오랫동안 축적된 뭐 암묵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걸 내가 하는데 진짜 속았네. 나 박 그런 선생 걸- 지금까지 지난번에 신문 인터뷰하는 기사 보면서 야 이 사람 정말 훌륭하다. 그리고 큰 힘도 많이 했거든. 보니 직관을 하네. 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이 코로나 전국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 6번을 하는 동안에
뭐 이렇게 좀 들쭉날쭉 뭐 변화가 좀 아주 극적이었으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았을 텐데 조금 변화가 비슷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직관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데이터 분석만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인 얘기들을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됐고요. 근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저 데이터를 보고 팽팽한 어떤 거를 느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데이터를 보면서는 일정한 좀 부등호가 있는 구도를 처음부터 느꼈었고 오래 가면서 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추세를 읽었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또 다른 시각에서 좀 다른 어떤 해석이나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앞으로 이 공부를 더 좀 깊이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여론조사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는으로 고쳐주세요. 왜 저까지 끌어들이세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위와 정치합시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치합시다 이렇게 오늘로써 이제 막을 내립니다만 4월 15일 KBS 개표 방송에서 지금까지 살펴온 민심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또 선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합시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주 수요일 4월 15일에는 유시민 이사장님 그리고 박성민 대표님, 정한우 박사님과 함께 자, 다음 주 개표 방송에서는요. 유시민 이사장님, 박성민 대표님, 그리고 정한우 대표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시니까 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늦게 합류해 주셔서 또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즐거웠습니다. 네. 4월 10일 날 네. 박형준 그쪽 선대위원장 일로 오는 네, 게 저희 방송 같이 하세요.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자, 정치합시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거 당일에 4월 15일에 개표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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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방송을. 그러니까 저희가 낙엽 지는 거 보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추웠어. 그때 여기 홍준표 대표님하고 한 데도 여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마지막을 또 여기서 장식을 하네요. 아유, 근데 아무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번 좀 찡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너무 좋았어. 딴 거 다 필요 없고. 네. 데이터를 가지고 에비던스를 가지고 뭐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념적인 논쟁밖에 안 돼요. 그게 어쨌든 맞든 틀리든 그 일정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보는 거니까. 제가 언제 또 이런 분들이랑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지금 전국을 쫙 순회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코로나 전국이어서 가서 이렇게 뭐 더 방송 끝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었어요. 그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나는 그 버스를 한 번도 못 타봤네. 안 타신 거지 뭘 못 탔어요. 그러시네요. 네, 아니 굳이 탈 필요는 없어요. 힘들어요. 좀 더 힘만 들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뭐 그동안 고생한 것도 없으니까. 고생하셨어요. 부산도 가시고 대전